그냥 저 안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딱 모듈화돼 버려요. 바깥에 복잡해지질 않아. 그럼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 포탄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바깥에 뭐가 복잡하게 그 조그만 공간에서 막 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복잡한 그냥 가운데 몸통 표준화 시켜놓고 거기서 이거 다 펼치게끔 딱 만들어서 화약 딱 쟁여놓고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저기 그 콘 모양의 꼭대기에 뭐 이제 조정하는 거 뭐 저런 배터리도 다 그쪽으로 그냥 보낼 수 있다고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부피도 많고 해서 배터리를 몸통 쪽 벽에다 채워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몸통 따로 만들어 놓고 표준화시켜서 뻑뻑뻑뻑.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다가 다 밀어넣어서 거기다가 채워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죠. 무지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생산성, 작업성, 표준화. 표준화란 얘기는 뭐냐면 몸통이 표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몸통 이거가 표준화되는 거예요. 몸통 만들면서 날개 집어넣고 뭐 하는 몸통 자체는 그러니까 하고 꼭대기하고를 따로 표준화시킬 수가 있죠. 작업 공정에. 그럴 거예요. 저렇게 심플해지면 그렇게 돼요. 저 전지 때문에 복잡한 거거든요. 전지선. 그 화약이 또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화약이 타고 올라가면서 내부 장약은 또 안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데 쟤는 저 안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냥 화약 같은 거 타는 게 아니라 뻥 하고 그 15,000G 그 폭탄 그거 빵 치는 그 충격에 의해서 스스로 전기가 쫙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 그러고요. 이거 아주 좋죠.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죠. 충격 활성식 열전지입니다. 이 열전지는 포탄이 발사될 때 나는 충격에 의해 작동해 외부 전환 공급이 없는 유도 포탄 체계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줄어든 크기와 높은 출력량의 특성을 가져 정밀 유도 포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S와 유도 무기 체계, 무인 항공기 등을 조종하는 데 쓰이는 관선 측정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 유도 포탄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K9 자주포를 사면 쟤를 뭐 10%, 20% 멤버들은 20% 할인이고요. 자주포 안 사신 분은 저것만 사시면 20% 비쌉니다. 이런데 그것도 뭐 후티 방공 같은 애들에서 살라 그러면 됐고요. 가시고요.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가치지향 동맹을 같이 논할 만한 상대방한테만 파는 거죠. 그 국제사회가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저 전지만 보면 저게 무슨 군사기술이에요? 아까 이거 전지만 보면 군사기술이 아니잖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나노예요. 나노 물질을 써서 그 전해질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전해질을 담아서 나노 물질 속에 가둬뒀는데 이게 빵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노 기술을 써서 물질의 성격을 변화시킨 메타 물질인가 뭐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데서 튀어들어온 기술이잖아요. 저게 이제 자유세계에서 일어나는 융복합이죠. 저건 군사에서도 그러고 산업에서도 그러고 여기는 얼마나 남들 다른 분야에서 뭐가 되고 있지 그 발상 그 연구를 여기에 옮겨오는 거 이런 거가 여기서는 핵심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못 당하는 거죠, 쟤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축반전이라는 게 뭐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축반전이라는 건 축은 하나인데 1층에 있는 날개는 이 방향으로 돌고요. 2층에 있는 날개는 이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회전 방향 이렇게. 그걸 동축반전이라 그러죠. 미국의 차세대 헬기 디파이언트가 이 동축반전 로터를 씁니다. 이게 원래 소련 기술인데 러시아 소련 쪽 기술인데 미국이 채택을 해서 동축반전을 쓰면 헬기가 왜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도 돼요. 이게 헬기가 꼬리 프로펠러가 해주는 일이 헬기가 뱅글뱅글 도는 거 몸통이 회전해 버리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이게 도니까 그거 막아주는 게 이 꼬리 프로펠러의 일인데 그게 없어도 돼요. 날개가 서로 상반된 방향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니까 이 몸통 회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는 뭐에 쓰냐? 그러니까 이게 헬기 몸통이라 그러면 꼬리 프로펠러가 그전에는 몸통과 같은 요런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 세워요. 그래서 헬기 밀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헬기를 몰아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지금 옆으로 몸을 60도 기울인 거거든요. 헬기 60도 못 기울인대요. 옆으로 저렇게. 60도 기울이면 휙 하고 빨리 회전이 빨라지겠죠? 속도가 500km. 236노트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좁은 곳에서도 내려가 앉을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펠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작아요. 프로펠러가 작아요. 저거보다 훨씬 작은 그 뭐죠? 왜 블랙호크 저거 지금 굉장히 큰 아파치 제일 큰 것만큼 커요. 몸통이 지금 저 헬기가. 그런데 프로펠러가 작아서 블랙호크가 앉을 만한 사이즈 자리면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제가 이걸 왜 하냐?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그 아래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은 이 축이 얼마나 내부가 복잡하게 생겼겠어요. 축이 한 방향으로 돌고 있을 텐데 그걸 받아가지고 한쪽은 거꾸로 도는 놈을 만들어줘야 돼요. 로터를. 그 동축 반전 로터가 힘들어요. 로터가. 그 로터 마스터가. 이 로터 마스터가 축인데 로터 마스터가 힘든 기술이에요. 저게. 로터가 이제 그 날개 및 그 날개를 묶고 있는 덩어리를 로터라 그러죠. 그런데 자석 기반의 비접촉 동축 반전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요즘 거꾸로 돌고 있는 거거든. 서로. 이게 자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극이 밀고 당기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베어링이나 반전 기계 장치가 불필요해요. 한국전기기술원이 만들었고요. 이제 배터리 기능이 제한적이니까 본격적인 선박, 본격적인 헬기에는 아직 사용을 못하죠. 그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배터리가 흔치 않고 또 무거워지니까. 일단 이 원리 자체는 이런 거예요. 플럭스 모터를 쓰거든요. 이 플럭스 모터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쉬운지 아는지 모르겠다. 제가 모터 좀 압니다. 보통 일반 모터는요. 이게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장이라는 게 N극에서 S극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장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장의 플로우가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라 그런다. 플럭스에 형성되는 면이 이 회전에 대해서 직각이에요. 이게 일반 모터들은. 그런데 얘는 회전축이 이렇게 되면 자기장의 회전축과 같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 방향이라 그러면은 이 축 플럭스 모터, 엑시얼 플럭스는 이렇게 생겨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같죠? 아까 일반 모터들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에너지 효율이 그러니까 이 모터에 통하는 전기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97%인가 96%쯤까지 나와요. 힘이 무지하게 좋아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동축 반전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이 아마 특허냈을지 모르겠어요. 이 플럭스 이게 특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축방향 플럭스를 이용한 거는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축방향 플럭스를 이용한 동축 반전 로터는 아마 처음 만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거는 축방향 플럭스를 이용한 그냥 모터들. 그럼 뭐 롤스로이스도 드론 하면서 저거 쓰고 있어요. 지금 축방향 엑시얼 플럭스. 그러니까 축방향 자기장을 이용한 드론을. 이게 헬기가 이게 드론 만들기가 좀 더럽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특징이 뭐냐면
가진 힘에 대비 들어올릴 힘이 제일 커요. 그리고 착륙 공간이 수직이 착륙이니까 착륙 공간이 제일 작아요. 헬기가. 저 쿼드 헬기 4개 이렇게 돌아. 저건 장난감이고. 저 가지고 힘 못 받고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날개 왕창 해가지고 날개 왕창해서 저래야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날개 접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날개 접어요. 저걸. 접어서 현장에서 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헬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보세요. 안 크잖아요. 저 날개 반으로 접힙니다. 풀어서. 미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고요. 헬기 드론. 군용 드론 중에 작은 거 되게 비싸요. 요거. 요게 너덕게 한 세트에 한 2억 5천 합니다. 저게 3, 4천만 원짜리예요. 조그만 게.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되는지. 건물의 벽에 뚫린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거가 중요한 거예요. 저 정도 정밀 조정이 된다는 게. 저게 뭐냐면 헬기, 그러니까 저 작은 헬기든 드론 헬기든 헬기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이에요. 저게 정말 힘들어요. 저게 왜 힘든지 말씀드릴게요. 저게 첨단 노하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요번에 저걸 획득을 했다고요.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조금 말씀드려야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카이 자료인데 카이 뭐 동영상 조금만 오래 썼어요.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그거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가 카이 욕한 거 아니니까. 보시면 요번에 카이가 만든 LHH 경공격기인데 라예요. LH예요. 모델 이름이. 한번 직접 보세요. 요번 7월에 발표 이제 완성해서 완성 선언합니다. 보시면은 뭘 조심해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살살 뒤로 가죠. 안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기총수사 하면서 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쭉 가죠. 저런 것들이 자동 제어가 안 되면 저게 저렇게 깔끔하게 안 빠져요. 이 오토매틱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이 헬기의 경우 아주 어려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축을 보세요. 이 보통의 비행기들의 자동 제어 시스템은 저 빨간 화살표, 노란 화살표, 흰 화살표면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요. 엔진은 상수야. 엔진이 출력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가지고 자동 제어하면 돼요. 엔진을 상수로 깔고. 비행기는. 헬기는요. 이게 본원적으로 불완전한 비행체예요. 본원적으로 위험한 비행체예요. 날개 양력이 없잖아. 양력을 지가 돌려서 받아내잖아요. 양력을 지탱해주는 날개가 없잖아. 그래서 쟤는 엔진에 따라서 엔진의 파워에 따라서 나머지 세 축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서로 다이내믹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4개가. 그래서 헬기는 4축 제어를 해야 돼요. 엔진까지. 일반 비행기는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3축 제어를 해요. 3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비행기 몸통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들이면 되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 이걸 롤링이라 그래요. 우리 배멀미 할 때 롤링 하면은 배멀미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린다. 이걸 피칭이라 그래요. 이거 롤링과 피칭이 한꺼번에 있는 거친 바다를 타면은 울릉도 사람들도 대글대글 굴러서 이거 해요. 저만 안 하더라고요. 제가 뱃사람 피가 있나 봐.
제가 울릉도 가는 배에서 마주 그 경보에서 그 배편 끊기기 전날 간 적이 있어요. 18, 19살에. 그 대학교 1학년 겨울에. 근데 이게 이제 저기 경보 떠서 제 간 배로 끝나면 그러니까 바다가 굉장히 험했는데 울릉도 사람들도 대굴대굴 굴르면서 이게 다 토하더라고. 이거하고 이거가 같이 가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또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여라 그래, 몸통 돌기를. 그래서 일반 비행기들은 저 몸통 돌기, 전방 상하, 좌우 굴림 이 셋만 가지고 비행기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해요. 이 날개가 제대로 있는 비행기는. 근데 이 회전익, 이걸 고정익이라 그러고 이걸 회전익이라 그러는 회전 날개. 쟤는 엔진을 상수로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4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이 이게 첨단 노하우예요. 저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첨단 노하우냐면 저거보다는 좀 덜 클래스가 되어 있는데 진동 감쇄 시스템, 진동 감쇄. 야 저기 뭐야 막 엔진이 말이야 붕붕붕붕붕 하고 도니까 엔진 밑에다가 뭐 깔고 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엔진 밑에다가 뭐 방진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진동 감쇄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거랑 똑같습니다. 소리도 진동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비싸거나 싸거나 좀 생각 있게 그 커피숍을 한 데나 밥집을 가면 벽체를 적당하게 합판이나 나무 종류 아무튼 콘크리트가 아닌 걸로 울룩불룩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노래를 골라서 틀어줘요. 그러면은 옆에 테이블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진동에 사이클이 높은 데에다 대고는 그 주파수를 맞춰서 사이클이 높은 데다 대고는 카운터 사이클 낮은 걸 때려주고 사이클이 낮은 데다 대고는 카운터 사이클 높은 걸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동이 발생하는 뭐 기체가 많이 떨리는 데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엔진 부근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서 붙여놓고. 그럼 이거 뭐냐? 센서를 가지고 그 센서에 맞춰서 카운터로 딱 싱크 시켜서 그것도 잘못 때리면은 여기에다가 이만큼 되면 더 높아져서 진동도 커지죠. 그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싱크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때리고 이게 내려가 있으면 위로 때리고 진동 사이클을. 저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작은 컴퓨터가. 그리고 진동 발생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진동 발생 소자 붙여서. 그래서 저게 나름 그 소프트웨어 짜는 게 나름 첨단이에요. 그러나 저 자동 비행 제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요 작은 비행기. 요거 한 5대, 뭐 4대 해가지고 2억 5천, 2억 4천씩 해요. 하드웨어 값이 아니에요. 제가 저 정도로 정교하게 날아 들어가려면 정확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정교한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이게 LAH 항공기 하나를 제대로 제어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방식이 아까 이 좌우 굴림, 전방 상하, 몸통 돌기, 엔진 속도, 이 엔진의 힘, 요 4개를 맞춰내는 요 알고리즘이 고스란히 어디에도 쓰이는 거냐면 고스란히 여기도 쓰는 거예요. 헬기 드론에도.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드론들이. 저거 아무나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거든. 저 노하우 값이라니까요. 저게.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카이가 수리온하고 LHS로 개고생하면서 저기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헬기에 대한 자동 제어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굳혔다라는 건
날개 2개 달린 건 당연히 마스터한 거고요. 저게 제일 어려운 게 헬기예요. 아무튼 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조정이. 사람이 해도. 헬기 조정이 제일 민감하고 어려워요. 오히려 날개 달린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저게. 그러니까 드론도 잘 만든다는 소리예요. 헬기 드론도. 헬기 드론을 만들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헬기 안에 헬기 드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띄웠다가 그거를 걷어올 수가 있다고. 왜냐면 착륙하는 데가 낮으니까. 착륙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걷어오는 방법이 있다고요. 착륙하는 데가 그냥 조그만 풀밭에다가 착륙시켜 놓고 위에 그 저기 무슨 뭐 저기 뭐 갈고리 같은 거에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고리 같은 거 쭉 내리면 자기끼리 해서 착각하고 자동으로 이게 락킹되게 해서 쭉 잡아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갖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잔뜩 저런 헬기 뭐 아까 그 요거 이거 이런 헬기 지금 보시는 거 저 상당히 저건 무기도 갖고 다닐 수 저런 거 무기랑 정찰 다 할 수 있는 건데 공격이랑 저런 헬기 쫙 아까 동축 반전하고 동축 반전하면은 저 뒤도 저렇게 꼬리 날개도 필요 없어요. 꼬리 날개도 짭등해져. 꼬리도 동축 반전하면 꼬리가 짭등해져요. 그럼 꼬리 이거는 속도만 내는 거니까. 그러면 뭐 한 시속 한 100km, 200km, 100km, 150km, 200km 다니면서 미리 다 덮투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헬기가 제일 좋은 헬기냐? 조종사 뒷좌석에 조종석이 앞뒤로 원래 전투 헬기는 보통은 바깥에서 오는 그거 피하려고 조종사, 부조종사가 나란히 앞으로 앉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부조종사가 옆으로 나란히 앉고 뒤 공간이 널널하게 비어져 있는 헬기가 제일 좋아. 저렇게 되면. 수리온, 요번에 개발된 LAH. 요번에 LAH에 대해서 이게 저기 그 수리온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수리온은 뭐였었냐면 동체 엔진 기어박스가 전부 따로 돌았어요. 처음 만들어 보는 헬기를 그러니까 그때 아마 내 생각엔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 뭐 그 리더십 결정 과정에서. 동체와 기어박스라는 건 엔진에서부터 이 로터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기어박스가 엔진보다 비쌉니다. 헬기가 한 두세 배 비싸요. 워낙 정교해서 기어박스와 엔진과 동체가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수리온 때 이게 안 맞았어요. 이거는 뭐 옛날에 프랑스사 어디서 만든 거 엔진은 미제, 기어박스는 또 다른 프랑스 회사 거. 이게 안 맞아 갖고 지금도 저게 삐걱버걱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처음에 단추 잘못 끼워준 거 가지고 별 큰 사고 없이 사고 크게 났었던 마리노는 프랑스제 부품이 잘못돼서 난 거예요. 여기 에어버스가 제공한 부품이 잘못돼서 여기 항공우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별 큰 사고 없이 어영부영 이게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 정비를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간에 수리온이. 그 LAH는 요번에 하면서 동체 엔진 기어박스를 완전히 라인업을 제대로 시켰어요. 쪼르륵. 조화를 이뤘어. 그래서 무지하게 깔끔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깔끔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지 하고 좀 극적하고 있었다고요. 조금 작고 좀 공격력으로 쓰기엔 약간 작고 저 탑재 무기도 좀 제한될 것 같고 뭐 이랬는데 뒤에 널널하게 공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잔뜩 그냥 그 드론 싣고 가서 쫙 뿌려가지고 특히 헬기 드론이면 건져올 수가 있으니까 건져올 수가 있잖아요.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자기 비퍼 두면 되거든. 비퍼 삐삐삐삐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인공지능을 심는 거지. 위에서부터 밧줄이 내려와서 내 목덜미에 꼽힐 만한 장소면 내가 앉으면 돼.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 놓고 비퍼. 근데 그 비퍼는 GPS 코드죠. GPS 코드인데 비화시켜서 보내니까 상대방은 그걸 암호화시켜서 보내니까 상대방은 해독이 안 되죠.
나로 가서 이제 줄 내려서 끄집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대단해요. 예, 저는 뭐. 자, 이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이제 사례를 쭉 들어드렸는데 제가 아까 요새 이제 밀리터리에 좀 관심이 높아요. 우크라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이 갑자기 세계 2위의 군사 강국, 세계 2위의 무기 수출 국가가 되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한 5년,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포함하는 게 러시아, 중국 다 포함했습니다. 러시아 이제 앞으로 확 꺾여요. 지금 러시아가 무기 수출이 미국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저거 대한민국 수준도 못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4개 차원의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제 하는 역할이 4개 차원이죠. 하나는 위치 자체가 운명적이다. 두 번째는 한국이 중무장을 해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해가 안 쓰는 경우라면 중국 승리하는 정도의 그런 군사 강국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든 무기 수출하니까 심지어 풀세트다. 심지어는 해당국의 전용 그 위성, 위치 정보 위성. 뭐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가 미국 GPS 마비됐을 때 쓸 수 있는 우리 위성, 우리 그 GPS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PS, UAEPS 만듭시다 하면은 위성 띄워주고 그거 당신네 위성이에요. 거기서 GPS 신호 쏴주고 이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방산 파트너십, 4번째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이제 기후를 좀 하자면, 일본 같이 될 리는 없지만, 일본이 뭐 때문에 망했나, 이렇게 보면 제가 그 빵즈와 센징이라는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19세기 말, 그 당시에 세계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한 30년 전에. 이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파트너를 잡아요. 그 일종의 청부전쟁을 한 건데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 청부전쟁의 틈만 생기면 청부를 나갔으면 상대방 적당히 패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치명상을 입히고 영국이랑 얘기도 안 된 와장창 배상금이랑 땅 뺏어오고 그러면 이제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거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문에 중국이 급진화된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나고 러시아도 적당히 끝낼 줄 알았더니 오는 족족 다 잡아 죽였잖아. 그냥 적당히 끝내고 빠져야 되는데 그냥 그래 놓고 나중에 전쟁 비용도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 약이 올라서 전쟁 비용 그 삥 뜯는 것도 뜯어 말렸잖아.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팔 꺾어갖고 원래는 그 당시에는요. 진 나라한테 전쟁 비용이랑 플러스 알파 다 뜯어내야 돼. 러시아한테 한 푼도 못 뜯어냈어요. 쓸모도 없는 여순왕 뭐 그 다음에 저기 그 사할린인가 뭐 어디 그거 좀 받은 거 외에는 한 푼도 못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법이 좀 다른 거예요. 청부전쟁을 하러 나간 놈이 틈만 나면 상대방한테 치명상을 입히고 적당하게 상대방 패야지. 그래야 국제 질서가 밀고 땡기고 유지가 되는데 그냥 가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난도질을 쳐로 반 죽여놓는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파트너가 됐는데 그 복잡한 국제 질서의 작용 반작용을 넘어서 가지고 이 단기적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오버페이스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세계가 불안정해져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기후가. 그래서 저희가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대한민국 왜 만들었냐? 왜 독립했냐? 자유 개인들의 공화국. 그 다음에 인류 번영. 현대문명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남이 승만의 독립정신, 3.1운동 선언문 이게 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미국과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고 파트너십 형성을 목표로 해야 된다. 미국하고 어깨 싸움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신경전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나라 혹은 문제가 될 만한 무기는 수출 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때까지 써왔던 게 아까 이거를 옛날 기술이 뭐였냐면 그 화약 타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화약종이.
그걸로 열전지를 스타트를 걸었다고요. 근데 미국이 2000년대 초에 그걸 한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많이 못 만들어요. 그 기술이. 그래서 국내 업체가 그걸 만들어 왔다고. 근데 이 업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미사일도 됐고 이러니까. 저 포탄에는 못 써요, 저걸. 그러나 미사일엔 저걸 썼다고. 아마 그 역할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쪽에서. 근데 이제 뭐 터키 같은 나라에 좀 수출이 되고 이러나 봐. 저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 미국이 우리 정도한테 수출 금지를 걸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좀 제대로 챙겨주고 그동안 했으니까 뭐 기술 사용권을 정부가 인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질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첨단 무기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막 첨단을 팔아버리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군수산업과 우리가 관계를 네 측면에서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일단 미국에서 제일 무기를 많이 사는 국가 중에 하나고 무기 고객이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기술을 제일 많이 라이센싱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기술 고객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 GE라든지 프라이드 앤 위튼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다 우리가 OEM으로 물건을 만들어주거나 조립해주거나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OEM 부품 파트너죠.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기술, 첨단 부품, 첨단 서브 시스템을 미국 쪽 회사에 공급해주고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면 이제 요번에 이제 KAI죠. 한국 항공우주산업하고 럭키드 마틴이 손을 잡고 우리 그 FA50 그 비행기는 원래부터 럭키드 마틴이 많이 관계를 해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준 비행기예요. FA50 그러니까 T50 고등훈련기 그거를 미 공군 그 훈련소 그다음 미 해군 훈련소에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전망이 좋아요. 물량도 무지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겠죠. 예, 팔기는 록히드 마틴이 팔고요. 그걸 위해서 그게 이제 낙찰이 되면 록히드 마틴의 그 공장 안에 이 조립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되기를 원해요. 자기한테 그 납품하는 거는 자기 기업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해지니까 신냉전 시대에 세계 2위의 군사강국, 세계 2위의 군수산업 강국, 방산 강국이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그렇게 올라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국력도 같이 올라설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의한 충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작게 받고 있는 나라, 그나마 다들 고생하지만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포지셔닝이 올라설 텐데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지금 요 고비가 끝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볼 과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